예, 지금 시간이 2020년 11월 1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9시 1분입니다. 음, 벌써 11월이에요. 벌써 11월. 1년 내내 하락 얘기만 하잖아요. 그죠?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예, 1년 내내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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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 1년 내내 오르죠. 예, 예, 1년 내내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2달 남았어요. 2달. 2달이 남았는데 제가 하락을 이야기한 게 2월 달부터 하락을 계속 이야기했으니까요. 예, 이번 달까지 하락 얘기하면 거의 10개월째, 10개월째 하락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상승이라는 게 눈에 좀 보였으면 그냥 욕이라도 덜 먹었을 텐데, 저한테는 정말 이게 어려운 장이에요. 어, 차트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실 이게 돈이랑 차트랑 딱 같이 가면 고민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의 흐름과 차트의 흐름이 같이 가면 아, 인정하죠. 근데 돈이랑 차트랑 거꾸로 가면 겁이 나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실 차트보다 돈이 훨씬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가라는 건 차트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돈에 의해 움직이는 건데 그 돈에 의해 움직이는 결과가 차트로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로 구현된 게 돈의 움직임의 결과면 신뢰도가 무지 높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게 돈하고 차트하고 이제 거꾸로 가면 왜 이렇게 돈을 쓰지? 아니면 반대로 왜 이렇게 차트를 그리지라는 의구심이 계속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한 해석도 믿지를 못하게 돼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속 시원하게 잘 모르겠다. 어찌 보면 그게 가장 명쾌한 입장 표명이라고 보는 거죠. 모르겠는데 뭐 안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모르면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발을 빼는 거죠. 그 덕에 이제 초기에 방송 시청할 때는 꽤 많이 있으셨는데 많이 빠져나가셨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모르는 걸 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서 차라리 방송을 안 보시고 본인이 현명하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버시는 게 제 입장에선 그분들을 위하는 길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 지난달에 특징 중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거래량이 싹 사라진 거. 8월달, 9월달 그렇게 미친 듯이 거래를 하다가 9월달에 갑자기 아니 10월달에 갑자기 거래가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특이하게 외국인이 매수를 했어요. 지난달에는. 그러니까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거래량 빵 터졌으면 이거 무조건 하락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거래량도 안 터져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정작 하락이라고 이야기하기가 너무너무 조심스러웠어요. 일단 코스피 먼저 볼게요. 음,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거는 자, 상승과 하락을 정의할 때 상승은 고점과 저점을 상승시키면서 양봉으로 끝내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그다음에 하락은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음봉으로 끝내는 게 베스트인데 지금은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음봉으로 끝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어, 2점 몇 프로가 내렸는데 그게 단순하게 그냥 하락한 게 아니라 월봉 자체를 다 망가뜨리고
이제 끝을 낸 거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아이고 속 시원하다예요. 네. 이렇게 그려주면 차라리 매수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전에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매도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같은 경우면 이제 매수해야 되는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11호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11호를 넘어가면 이렇게 생기는데 이걸 제가 캡처를 떠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자, 그 상승 추세를 정의를 할 때 상승 추세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하단선 밑에 있는 선이 상방을 볼 때가 상승 추세다. 그리고 굵은색으로 되어 있는 그 선이 음봉으로 만나면 상승 추세가 끝난다. 라고 보통 설명을 하거든요. 여기 1번 이렇게 굵은 실선으로 되어 있는 하단선 이거랑 음봉이 딱 만나면 예, 상방을 보던 선이 다음 봉에 가면 하방으로 딱 꺾여요. 이렇게 되면 상승 추세가 종료되었다고 보통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2번. 그죠? 매도 자리는 여기 3번.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거 무조건 떨어질 거예요가 아니라 3번까지 오를 수 있어요. 3번까지 오를 수 있는데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구조를 설명하라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슈가 뭐냐면 어, 고가 투자 심리도는 사실 8월이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해보면 고점이 8월에 나왔다라는 걸 알려줬어요. 투자 심리도가. 그렇죠? 9월 달에 8월 달보다 낮은 고가 투자 심리도 때문에 고점은 나왔다라는 걸 알려줬는데 뭘 알려주지 않았냐면 가장 높은 저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거죠. 8월 달 다음에 9월 달에 고가를 낮추면서 일단 내려갈 수 있는 어, 의지는 살짝 밝혔는데 이제 저가 때문에 알쏭달쏭했는데 자 다음 달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매트릭스가 1구간을 지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난달의 저가를 이번 달에 깼다. 그러면 저가 투자 심리가 이렇게 하락하면서 시작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매수 못해요. 그래서 지금 위켄다우 그 주말 동안에 볼 수 있는 뭐 다우지수 움직임이 있는데 대략 그때 한 0.9% 정도 하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 증시에서 갭상승이 나왔다. 갭상승이 나오면 일단 매수는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개파락이죠. 개파락을 했는데 반등이 쭉 올라오면 이제 수익 난 주식들이 있으면 좀 물량을 줄여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8월 달에 개인이 6조, 9월 달에 개인이 5조, 11조 원 정도로 샀는데 지난달에 이틀 동안 거의 막무가내로 매수해서 한 1조 원 정도 매수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대략 한 12조 원 가까운 매수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왕창 물린 거죠. 이렇게 높은 가격에 12조 원 가까운 현물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밑으로 내리면 이제 그분들은 죄다 손실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정달님이 알려주셨다시피 영국도 셧다운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벨기에 이렇게 네 나라의 셧다운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고 뭐 조만간 이태리도 3만 명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셧다운에 동참하지 않을까 싶고요. 음, 이제 월봉이 딱 떨어지기 좋게 해놓은 상태에서 셧다운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좀 쉽게 현물을 사시는 거는 조금 유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개월 동안 고퍼스를 매수를 했죠. 3,995원, 3,990원, 3,915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월 동안 880주를 거의 한 3번 샀으니까 한 2,700주 정도 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일단 열심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고퍼스를 산 게 8,800원이었는데 지금은 4,997원인가? 하여튼 단가가 5,000원 언더로 내려와 있고 지금 현재 손실은 이제 11%대까지 좁혀졌어요. 예전에는 뭐 8,800원대에서 손실 날 때 한 50% 가까이 났었던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어, 제가 이런 흐름을 본 건 2007년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금의 흐름으로 보면 굉장히 2007년도의 흐름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두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데, 하나는 그 2000, 제가 이제 결혼을 2006년도에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개인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주택담보대출을 해서 집을 사는 바람에 그 집을 판 부자들이 그 돈을 다 갖다가 주식에다가 다 들이부었어요. 그때 이제 유명한 기업이 있었죠. 미래에셋증권이라고. 그래서 그 미래에셋증권 덕 이제 펀드 붐이 불어서 엄청난 그런 자금들이 이제 들어온 거죠. 자, 개인 돈이 엄청나게 시장에 들어오니까 그 개인들이 주식을 사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누가 매도를 하느냐? 외국인이 매도를 해요. 그래서 증시가 올라가면서 외국인은 미친 듯이 매도를 했어요. 음, 그러고 나서 바로 악재 터졌죠. 첫 번째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졌고, 그 이후로 하락장이 왔죠. 한 10개월 내리 아래로 곤두박질 쳐서, 예, 증시 다 망가졌어요. 저는 딱 그때 느낌이에요. 지금 느낌이, 예,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싶지만, 저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아요. 지금 부동산에서 보면 젊은 세대들이 영혼까지 끌어다가, 그죠? 집을 사잖아요. 결국에는 부자들이 어쨌든 집을 팔고 있고, 그런 유동자금이 시장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개인들에 의해서 계속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덕에 외국인과 기관은 시장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이 빠져나가는 시장이 과연 가치가 있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증권사 있죠. 증권사 직원이 2,000명이 넘는 회사들도 있어요. 2,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여서 그 좋은 머리,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을 2,000명 넘게 모아서 연구해가지고 결론 낸 게 주식을 판다예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참 의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일개 개인은 사실 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뭐 한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 뭐 그런 특정한 방법에 의해서 해석을 하는 능력이 있긴 해도 그런 여러 전문가의 시각을 모아가지고 좀 더 객관화시키는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고용한 회사에서 주식을 그렇게 미친 듯이 내다 팔고 있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기에 저렇게 할까라는 질문을 저라면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무조건 매수예요. 예, 무조건 매수라. 그리고 워낙 돈 버신 분들이 많아서 예, 저같이 이제 하락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왕따 당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일단 입은 다물고 있을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입은 다물 때
저는 계속 고버스만 사 모으겠습니다. 이게 만약 하락의 전조라면 저는 3월 달에 저가 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실 차트의 문제는 아니에요. 첫 번째는 개인이 다 손절해야 돼요. 근데 개인이 3월 달에도 샀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도 산 걸 손절시키려면 3월 달보다 낮은 저가가 필요하겠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확진자 수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예, 저는 이제 그런 얘기만 계속하면 증시가 오르니까 이제 반대로 코로나19는 증시랑 상관이 없어. 이건 지나간 악재야. 이건 무의미해라는 이제 반론도 동일하게 발생하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야죠. 예, 할 말이 없잖아요. 증시가 오르고 확진자는 증가하는데 확진자 증가가 사실상 증시에 영향을 못 미쳤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코로나19는 해소된 악재인 거죠.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악재가 있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악재가 있어요. 근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악재는 동일하게 인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경제 위기가 일어났다든가 어떤 기업이 망했다든가 그런 것들은 어쨌든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왜냐하면 질병이기 때문에 병을 어떤 사람의 의지가 있다고 해서 돈을 쏟아부은다고 해서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3월 달, 4월 달에도 예, 그런 이제 봉쇄 해제로 인해서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계속 부정적으로 봤던 이유는 이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증시가 오르니까 해결됐다라고 그냥 가정해 버린 거죠. 실제로 이제는 3월 달보다 더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 3월 달에는 10만 명? 하루에 10만 명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진자 수의 발생이 하루에 10만 명을 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50만 명이 50만 명. 그러면 3월 달 대비 11월 달은 최소한 5배 이상 확진자가 늘어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국가, 예, 예를 들면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체코,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들까지.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뭐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미국은 이제 11월 3일까지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도 솔직하게 얘기 안 하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누가 죽느냐가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진실이 있어도 굳이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라도. 일단 한 달 동안 셧다운에 들어간다 그러면 뭐 영국 쪽은 답이 없는 거죠. 경제 활동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니까요.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사실은 관건인 것 같아요. 미국도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온 거잖아요. 지금 하루에 10만 명 나오면 저는 끝난 거라고 봐요. 예. 10만 명씩 나오면 한 달이면 300만 명인데 300만 명이면 거의 1%예요. 예. 그러니까 3개월 단위로 국민의 1%가 감염이 돼요. 지금 3%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3달 뒤에는 3%에서 4%, 3달 뒤에는 5%. 5%면 전 국민 20명 중에 한 명이 감염자예요. 예, 그 다음에는 저는
방역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20명 중에 한 명이 감염자인데 무슨 방역을 해요? 끝난 거지. 그냥 다 감염돼서 죽을 사람 싹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 집단 감염으로 결과를 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사실 방역에 가장 실패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돈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11월 3일 이후에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 그리고 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하냐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미국마저 셧다운에 참여한다. 그러면 저는 3월 달에 저가가 굉장히 단시간 안에 붕괴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계단식 하락도 염두에 둬야 되겠죠. 2008년도 5월인가 6월부터 6개월 내내 내렸다가 4개월 횡보하고 상승장이 왔어요. 동일한 논리로 지금 6개월 동안 상승했습니다. 6개월 동안 연속 상승했어요. 이거는 6개월 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일구간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가면 절대 상승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락에 유리하지. 그래서 지금 오르지 못하면 내년엔 더 내리겠죠. 지금 내린다고 해서 내년에 오를 거다? 그러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지금 1구간 6개 쫙 만들어 놨어요. 저가는. 그래서 아마 이번 달에 지난달 저가를 깨면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런 게 있죠. 지금 11월 달은 괜찮은데 12월 달, 1월 달은 영구간을 지나기 때문에 영구간에서 하락을 하려면 장대 음봉이나 윗꼬리가 긴 음봉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하락을 위한 흐름이라면 반등을 세게 할 수도 있고요. 의도적으로 반등을 세게 해요. 왜냐하면 윗꼬리가 필요해서. 그게 아니면 장대 음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수에는 굉장히 조심하세요. 지금 2번까지 하락해서는 절대 장대 음봉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2번 갔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시면 안 돼요. 상당히 크게 밀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소스는 유럽에서 일단 줬잖아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이 목요일 기준으로 선물 매도로 전환을 해서 금요일에 한 4천억인가? 선물 매도로 일단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은 올려야 될 이유가 안 커요. 안 크니까 지금 현물 매도에 선물 매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고 금요일에 풋을 매도했는데 그 금요일에 풋을 매도한 건 목요일에 매수한 걸 청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의 포지션만 보면 크게 상방으로 보이지 않아요. 단 개인의 풋 포지션만 하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넘어갈게요. 주봉.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서 보면 주봉은 끝났어요. 할 얘기 없습니다. 자, 주봉에 대해서는 코멘트 할 거 없어요. 자, 일봉도 코멘트 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코멘트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어차피 매수는 할 수 없어요. 뭐 갭상을 뜨든 갭파가 되든 매수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그냥 떨어지는지 오르는지 지켜보는 거죠.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가 돼야 되고요. 왜냐면 양봉으로 딱 돌아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매수를 하는 전략은 가져갈 수는 있는데 이번 주에 매수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관망을 해보시라.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제가 3월 달에 바닥 찍을 때 콜을 산 적이 있거든요. 그때 굉장히 속으로 욕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바닥 찍는 날 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지수가 7% 올랐어요. 7%. 그러면은 레버리지로는 14%가 올랐는데, 콜은 하락했죠. 그래서 엄청 열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하락이라고 보려면
급락이 한번 와야 돼요. 급락이 지금 이런 2%짜리 이런 거 말고요. 2%짜리가 하락이겠어요? 예, 정말로 충격파가 있는 하락이 한번 와야 돼요. 예, 한 4% 내지 5% 이상 빠지는 그런 봉이 하나 나와야, 그래야 이제 그 봉이 만들어 놓은 고가를 넘기가 무지 힘들거든요. 그렇게 절벽을 하나 쌓는 게 나오면 이제 이게 하락으로 가려고 이제 자리를 잡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일단 지금은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해야죠. 제가 지금 고퍼스를 들고 있는 단가는 4,900원대니까요. 팔고 싶은 가격은 최소한 10,000원 보고 있어요. 10,000원. 10,000원 정도 보고 있어서 팔 때 되면 이제 이야기를 드릴게요. 예, 그래서 10,000원 이상에 팔면 삼겹살 파티를 한번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목표는 10,000원 또는 14,000원. 예, 둘 중에 하나 보고 있습니다. 10,000원이거나 14,000원이거나. 14,000원에 팔면, 14,000원에 팔면, 그래도 200%는 안 돼도 100%는 넘는 거잖아요. 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팔아야 매매일지 들고, 나도 고퍼스로 수익 좀 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은 계속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야기도 못해요. 그리고 띵글을 써보세요라는 말은 더더욱 못합니다. 띵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손실인데 어디 가서 띵글을 사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일단 수익이 날 때까지 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됩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제 수익이 얼마가 되냐는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뭐 수익을 내봐야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회사의 매출로 이어지게 되면 엄청난 효과가 일어나니까요. 예, 사실 제가 이거를 그 수익을 내는 것보다 예, 그런 효과로 띵글 판매에서 나오는 수익이 훨씬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수익을 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아래인데 허구한 날 위로 가고 있으니까 그 레버리지로 돌아설 수도 없고, 음, 그쵸? 이제 속으로 보면 이건 하락이야 라고 이제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딱 정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예? 월봉이 윗꼬리가 달린 음봉을 그렸고 아랫꼬리가 전혀 없으면 그냥 마음은 이제 시작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속마음을 그대로 전달했다가 위로 올라가면 또 쌍욕 듣는 거죠. 저야 이제 위로 올라가면 계속 선물 계좌에 있는 돈 빼가지고 고버스나 이렇게 싸면 되는데, 이제 급하신 분들은 바로 사시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죠. 사람의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샀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샀나? 지금 제가 물 타는 주기를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3월, 6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지금 몇 개월 동안 물을 타잖아요. 아마 보통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미쳤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빨리빨리 물을 타서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저같이 시간 계산 미친 듯이 해가지고 이 시간이 언제 끝나는 것까지 계산해서 움직이는 건 사실 못 기다리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성공을 한다면 이렇게 해서 물을 탈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거래를 할 때 단기적인 시각에 딱 매몰돼서 예, 좀 더 많은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보지 못해서 이렇게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조금 생각을 바꿔보실 수 있는 계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이제 제가 혹시 수익이 나게 되면 그런 수익이나 매매 일지를 가지고 설득할 수 있다면 그게 최상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손실이 난 상태에서는 절대 설득이 안 되니까요. 이제 수익이 난 걸 들이밀어야 아, 저렇게도 관리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동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게 있어서 수익 일지란 그런 의미입니다.
예. 야, 내가 돈을 벌었어. 난 수익이 났으니까 날 무조건 따라와. 내가 오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관리할 수도 있어요. 라는 걸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급한 마음을 좀 버리고 뭔가 좀 더 열린 시각을 갖고 접근할 수 있으면 제 입장에서 완전 베스트. 이제 그런 분들이 혹시 띵글을 사주시면 더더욱 고맙고요. 혹시 이제 급락이 오면 삼성생명도 똑같이 급락이 오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입장이 그건 거예요. 지수가 내릴 거야. 지수가 내릴 수 있는 구조를 다 만들어 놨어. 그러면 삼성생명은 오르기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내릴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물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지수가 왕창 내린다. 그러면 어쨌든 고퍼스를 팔아서 수익이 날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삼성생명을 좀 더 사버리려고요. 이건희 회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상속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상속이 된 기업을 자기 건데 가치를 높이지 않을 이유는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은 하락이 온다면 계속 이제 묻어가려고요. 이제 그 고포스 매집하듯이 삼성생명이 얼마까지 빠지든 만 원까지 빠지더라도 계속 매집해 볼 생각입니다. 어차피 배당은 계속 주잖아요. 배당은 계속 받을 거기 때문에 배당 받아가면서 묻어두고 그래도 내리면 자녀들한테 증여를 해서라도 계속 매집해 볼 생각입니다. 최소한 10만 원 가지 않겠어요? 한 3, 4만 원대만 잡을 수 있어도 그리고 일단 망할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삼성생명이 어떻게 망하겠어요? 삼성생명이 삼성증권 가지고 있고 삼성카드 가지고 있고 삼성자산운용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뭐도 가지고 있더라?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기업을. 그래서 그 보유한 지분만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 방탄소년단 보유하고 있다고 10조 쳐주는데, 그죠? 10년도 안 가잖아요. 방탄소년단 10년 못 가요. 근데 뭐 몇십 년 가는 기업의 대주주인데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를 좀 볼게요. 음, 삼성전자를 보면, 월봉. 예.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삼성전자를 봐라. 그죠?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내리면 지수 꼬라박는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내린다라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다. 삼성전자 내렸잖아요. 음봉으로 끝났어. 이거 저가 깨지기 쉬워요. 상승 추세 끝났죠. 자, 고가는 최저가 모드예요. 고가는 최저가 모드이기 때문에 지난달에 고가를 못 넘으면 이제 목표는 5만 1,200원이에요. 5만 1,200원. 5만 1,200원이면 5,400원 빠져야 돼요. 5,400원 빠져야 되면 10% 가까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10%가 빠지면 지수도 대략 10%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300인데 10% 빠지면 270까지 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목표가대로 움직이면 코스피는 한 30% 정도는 잘하면 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게 악재가 딱 터졌다 그러면 아마 30% 정도는 내리지 않을까 싶어요. 11월 달에. 그러면 고퍼스는 수익으로 전환이 되겠죠. 조심하세요. 삼성전자는 지난달 고가를 못 가면 1차가 54,000원, 2차가 51,200원입니다. 그러니까 5만 원대가 무너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100원 내리면 상속세가 150억이 준다고 하니 저 같으면 만 원 내리겠어요. 그러면 1.5조가 줄어들잖아요. 만 원 내리면 얼마 손실 볼까요? 제가 보기엔 손실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 3천억씩 팔아가지고
네. 열흘 동안에 10,000원을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3천억에서 3조잖아요. 그 3조에서 10% 손해보면 3천억 손해보는 거거든요. 3천억 손해보고 1.5조를 벌어요. 그걸 안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음봉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예, 일단 삼성전자가 내리면 다 끝난 거예요. 다. 지수가 내려가면 어쨌든 그 기관이랑 외국인이 계속 현물을 매도하는 걸로 지금 수치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인이 사면 예, 뭐 전반적으로 다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니까 예, 일단 안 사는 게 좋다. 그런데 만약에 다음 주에 오른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윗꼬리가 얼마큼 생기는지만 볼 거예요. 예, 윗꼬리가 얼마큼 생기는지 보고 그 다음 주에 매도할 겁니다. 예, 그 이유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에 설명을 할게요. 어, 얘기했잖아요. 저 처음부터 그렇게 팔고 싶다고. 그래서 한번 버텨보려고요. 내년 7월까지예요. 버텨보는 거. 1만 원 이상. 진짜 1만 원 가면 그때는 다들 흐뭇하게 웃으시겠죠. 저는 또 물량까지 늘려놨고 이제 필요하면 선물까지 살 생각이 있어서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그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거면 제가 계속 시황을 보면서 매일매일 시황을 보면서 지금의 이야기를 뒤집어야겠다 싶으면 계속 코멘트를 달게요. 자, 제가 일요일 날 얘기한 것 중에 이거는 지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해 보세요라는 그런 멘트를 달아드릴 테니까요. 예, 지금 하는 얘기를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삼아 듣는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하여튼 한 1% 다우만큼 반영해서 1% 개파락만 와도 일단 이제 10% 안쪽으로 손실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나름. 근데 사실 음, 현금을 들고 있으면 스트레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현금이 없으면 확실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를 하실 때 어쨌든 현금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게 관리를 좀 하시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8,800원의 단가를 보유하고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예? 4,300원이면 50% 손실인데 지금 정상적으로라면 50% 손실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저는 50%가 아니라 11점 땡땡이니까 많이 줄었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코인은 짧게 짧게 할게요. 코인은 크게 할 얘기가 없어요. 코인은 짧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 비트코인인데, 그죠? 저항이 없고, 여기에 지지가 생겼으니까 1464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매수할 수 있습니다. 1464만 원. 끝. 네, 주봉으로 갈게요. 자, 어, 이대로 끝나면 다음 주에 지지가 올라오겠죠? 이렇게 지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오, 지지 엄청 좋아요. 1488만 원. 예, 요 부근에서 한번 사보실 수 있어요. 내려오면 1488만 원 정도. 이건 뭐 내린다라고 할 수 없어요. 주봉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음, 주봉은 지금 올라가는 구조고 월봉은 저항이 없으니까 주봉의 하단선을 이용해서 그냥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월봉의 그 하단선까지 안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월봉 무시할래 그러면 주봉 지지 보고 거래하셔도 됩니다. 비트코인은 그래요. 일봉은 상승 추세 거의 끝나가요. 그러니까 일봉은 이제 곧 조정이 나올 듯한 모양새고요. 그래서 일봉이 음봉으로 딱 끝난다. 그러면 주봉에서 좀 조정을 충분히 줄 때까지 버텼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예. 그 외에는 예, 특별하게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더의 월봉은 모르겠어요. 이더의 월봉은 모르겠고 저점만 안 깨지면 돼요. 지난 달 저점만 안 깨지면 매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이번 주 저점이 다음 주에 붕괴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점이 다음 주에 붕괴되면 지난달 저가가 손절선이 돼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어,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에 손절을 걸고 매수 전략을 가져가든가 아니면 그냥 월봉상 지난달 시가 아래로 내려왔을 때 매수해서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에서 예, 거래를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더는 그렇고요. 자, 리플은 리또 속 끝. 그죠? 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그래도 이제 암호화폐 중에서는 대장주니까 나름 괜찮은데요. 음, 리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은 포기. 자, 리플 친구? 이오스도 포기. 이오스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월봉상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에서만 매수, 아니면 그냥 포기하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예, 그다음에 라이트코인. 예, 라이트코인은 그나마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한 56,900원 정도? 예, 요 정도 왔을 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얘기해 드릴 게 없더라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시황은 마무리를 짓고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중에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상승, 조정, 그죠? 상승, 반등, 조정, 하락. 이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예, 생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이라는 건 오른다라는 뜻이에요. 오른다. 상승은 오른다라는 뜻인데 그 오른다라는 뜻 안에 조금 더 깊은 내용이 있는 거죠. 이거 켜는데 오래 걸리네요. 노트북이 이제 오래돼가지고 반응이 많이 느려진 것 같아요. 응? 진짜네. 엄청 느리네요. 떴다. 자, 음, 상승, 그다음에 반등, 하락, 조정. 이 네 가지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이 네 가지를 구분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예,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를 예, 시작 시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끝이라고 했을 때 예, 자, 여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면 상승은 여기가 여기서 어떻게 움직였는 상관없어요. 끝이 올라가야 돼. 그죠? 상승이라는 건 단순하게 오른다가 아니라 끝이 오르는 거죠. 끝.
예. 근데 이 끝은 시간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승한다고 했을 때 그 상승이 어느 시점에서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르면 그냥 무조건 좋아해요. 끝. 근데 그 상승이 처음에 왔느냐, 중간에 왔느냐, 끝에 왔느냐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상승은 끝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반등은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어요. 끝이 내려가. 그렇죠? 끝이 내려가는 거예요. 끝이. 상승은 끝이 올라가는 거고 반등은 끝이 내려가는 겁니다. 하락은 그냥 내려가는 거겠죠? 네. 조정은 끝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게 바뀌었어요. 지우개가 어딨지? 어, 지우개가 새 페이지로 가야겠다. 그러면 보세요. 상승과 조정, 반등과 하락은 끝이 같아요. 얘는 끝이 위로 올라가는 거고 얘는 끝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반등은 올랐다가 내려가는 거고 하락은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상승은 그냥 올라가는 거고 조정은 내렸다가 올라가는 거죠. 이걸 구분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상승은 원웨이장이고 그죠? 조정은 예,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다가 끝의 기준은 시간. 끝의 기준은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나 단타 쳐. 그죠? 가베님, 나 단타 쳐. 난 일봉으로 거래해. 그럼 일봉에서 상승은 뭐예요? 종가가 상승하는 거죠. 오후 3시 반이 됐을 때 종가에게 쭉 상승하는 게 상승인 거예요. 그런데 어, 일봉의 상승이 주봉의 상승이냐? 아닐 수도 있죠. 왜? 그게 월요일이면. 그게 월요일이면 일봉의 입장에선 상승이지만 주봉의 입장에선 상승이 아니에요. 그냥 오르는 거지. 왜? 금요일 날 오르는지 내리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봉을 보시고 거래하는 분들이 있어요. 3분봉, 5분봉, 10분봉을 보시는 분한테 일봉의 의미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죠? 완전히 초단타를 치시는 분들한테 일봉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5분 봉으로 거래를 했는데 5분이 지났는데 내가 원하는 봉이 아니라 다른 봉이 나왔어. 근데 홀딩해요.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음. 본인이 본 건 5분 봉인데 5분 봉에서 만약에 본인이 상승이라는 걸 노렸는데 반등이나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실패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홀딩한다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그 전략을 짜실 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봉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월봉을 보잖아요. 월봉. 그죠? 저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월봉을 보고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초에 올라요. 월초에 올라.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월초에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의 눈에 보면 저건 상승이에요. 우와, 상승하네? 야, 저거 상승하는 걸 먹어야지 하고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월봉의 기준에서 보면 월 말에 올라야 되잖아요. 월 말에 오르는 게 상승이란 말이에요. 근데 월 초에 오르면 상승일 수도 있지만 반등일 수도 있는 거죠. 왜? 시간적으로 너무 빨라. 그러면 너무 빨리 오르면 못 버틸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너무 빨리 먼저 올라가서 그러면 올라간 상태에서 계속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매도가 나오면 그걸 방어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못 버티고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반등의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이걸 코스피 200으로 가서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일봉으로 보시면 파동이 있어요. 파동. 잘 보세요. 자, 이제 파동이 보이시죠? 이렇게. 자, 1파, 그죠? 2파, 3파, 그죠? 이렇게 한 방 올랐다 떨어지고, 한 방 올랐다 떨어지고, 한 방 올랐다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뭐다? 이 고점을 찍었을 때 시간이에요. 만약에 이 고점을 찍었을 때 시간이 월 말이면 이건 상승이라고요. 근데 이 고점을 찍었을 때가 중간이야. 그럼 이건 반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점을 찍은 날짜를 볼게요. 8월 14일, 9월 16일, 10월 14일. 자, 공통점이 뭐예요? 중간에 있죠. 고점을 찍은 날짜가 월봉으로 보면 가운데예요. 가운데. 그 얘기는 뭐예요? 올랐다 내려간 거잖아요. 올랐다 내려갔다고요.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내려갈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거예요. 자, 쭉 올라가 가지고 24일, 5일까지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못 떨어져요. 떨어질 시간이 없어서 못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빨리 오르면 떨어질 시간이 확보가 돼요. 그러니까 16일, 14일, 14일 이렇게 고점을 찍으면 그 뒤에 떨어질 수 있는 날짜까지도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반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본다? 예, 고점을 찍는, 저점을 찍는 날짜를 보는 거예요. 그 날짜가 내가 생각하는 봉에서 어느 정도 시간에 위치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이제 왜 8월 달에도 고퍼스를 사고 9월 달에도 고퍼스를 사고 예, 그랬는지 좀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산 날짜는 생각보다 빨라요. 저는 보름 이전에 다 샀어요. 왜냐? 먼저 올랐거든요. 그러면 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건. 예, 그러니까 비쌀 때 사놓자. 그래서 비싸다고 생각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산 거예요. 그때 326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저는 317에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지난달은 이제 그런 거죠. 얘네들이 더 오버할 거니까 되도록이면 더 싸게 사자. 그래서 이제 300 3,900 이제 15원에 산 건데 그게 이제 그런 이유인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시간의 개념을 잘 보시고 접근하세요. 주봉이면 월, 화, 수, 목, 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점이 월, 화, 수 사이에 나오면 목, 금은 떨어질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바닥을 찍을 때도 월, 화, 수 사이에 찍으면 목, 금 올라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목요일까지 빠졌어요. 그럼 금요일 날 하루 올리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상승으로 돌아서기에는 어렵겠구나. 예, 이제 그런 생각들을 머리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죠. 조금 이제 감이 오시죠? 그래서 이게 상승이냐 반등이냐 그다음에 하락이냐 조정이냐는 단순하게 오르고 내리는 걸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속도를 보는 거죠. 네? 속도. 그리고 그 속도에
돈이 얼마큼 받쳐주는지 그것도 같이 봐야 돼요. 예. 예를 들면 매수를 하는데 외국인이 막 1조씩 사요. 그러면 뭐 아이고 망했다 생각하고 예, 추매 못하는 거죠. 음. 그렇게 이제 속도와 그 돈의 집행 규모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세 달을 보내면서 8월 달에는 사실 첫째 날에 하단선을 찍었거든요. 예. 그래서 내일 사야지 하다 못 샀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10월 달에는 안 찍었어요. 아니 9월 달에는 안 찍었어. 10월 달도 안 찍고.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시황을 적을 때 이거 되게 이상하다고. 올라갈 거면 찍고 올라가지. 왜 하단선 찍지도 않고 저렇게 상단선만 가가지고 저러냐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지나고 와서 보니까 예, 이렇게 끝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걸 계속 예, 나눠서 보세요. 상승, 반등, 하락, 조정. 이게 하락이면 매수하면 안 되고 이게 조정이면 매수해야 되고요. 이게 상승이면 매수해도 되지만 이게 반등이면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구분하되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시간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12시 이전에 바닥에 나와야 되고 주봉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이전에 바닥에 나오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월봉은 이제 15일 이전에 바닥에 나오는 게 좋은 거죠. 그래야 매수해서 올라갈 시간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럼 저 골 잡죠. 예를 들면 그 29일, 30일에 이렇게 산다는 거는 아니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확실히 코로나에 반응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전 세계의 주가를 보면 코로나의 확진자 수대로 주가가 반응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코로나 영향 전혀 없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코로나 환자가 별로 없어요. 하루 감염자 수가 뭐 100명에서 200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병원 의료 시스템이 더 커버하고도 충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내수로 보면 실질적으로 영향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영향을 받는 사람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지, 예,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리고 수출 기업은 더더욱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수출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게 뭐 있어요? 우리나라에 안 파는데.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뭐 폐쇄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영향도 별로 없는 거죠. 예,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런 예를 들면 그 항공회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다음에 이제 여행회사, 모두 투어, 하나 투어, 그다음에 호텔 신라 이런 회사들은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영향을 받는 이유는 우리나라 코로나 환자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해외의 코로나 환자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죠. 왜? 우리나라에 와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죠? 여행 상품을 구매한 다음에 호텔에서 자야 되는데 못 와. 못 오죠. 못 올 거 아니에요.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요? 자기 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못 나가요. 자기네 나라 개판이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코로나에 영향을 받는 산업군은 안 좋고, 예, 나머지는 이제 타격이 그렇게 없으니까 그게 주가에 반영되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유럽에 한번 주가를 보세요. 그러면 프랑스 증시나 스페인 증시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완전 다 망가졌어요. 근데 의외로 독일 증시는 강해요. 그러니까 독일이 프랑스나 그다음에 스페인에 비해서는 어쨌든 관리를 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코로나 환자는
자국의 문제예요. 자국의 문제라고요. 유럽도 미국도 다 자국의 문제야. 근데 자국의 문제가 다른 나라의 문제가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셧다운을 하면. 그죠? 셧다운을 해버리면 자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문제로 번지는 거예요. 왜? 산업 활동을 안 해버리니까. 예, 산업 활동을 안 하니 그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에 수출을 해서도 수출을 하는 것도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여파가 우리나라한테도 직접적으로 오겠죠. 그래서 그 독일과 프랑스가 셧다운 하니까 우리나라도 출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쨌든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코로나에 대한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로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속사정은 다 내다 팔고 있잖아요. 다 내다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코로나를 관리를 잘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은 코로나가 엉망이니까 우리나라보다 증시가 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속사정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개인한테 주식 다 주고 있어요. 그죠? 그럼 악재가 뜨면 다 토해내겠죠. 지금은 악재가 없으니까 미국에서 모든 악재를 다 커버하잖아요. 자, 악재가 딱 떴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백신 하나 나와. 그래서 야, 얘네 백신 나올 거래 하고 올려버려요. 그죠? 그리고 또 악재 떴어요. 그러면은 부양책으로 또 올려버려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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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감. 근데 지금 딱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만약에 내리게 된다, 그럼 우리는 오른 것만큼 더 토해내겠죠. 왜? 이건 코로나 환자의 문제가 아니라, 예, 나라가 휘청일 정도의 일들이 이제 다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급락할 때도 사실 셧다운 때문에 급락했지, 다른 나라 코로나 환자 때문에 급락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셧다운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셧다운이 과연 단기간에 해결될까요? 셧다운 한다고 해결될까요?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자, 한 달 동안 셧다운을 했어. 예. 그렇게 해서 줄일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셧다운을 하는 동안에 경제 성장률이 개판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못 버티는 나라가 생겨날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스페인. 스페인은 관광업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에요. 예, 관광업이 꽤 발달된 나라인데 코로나 환자가 많으면 코로나 환자 때문에 타국에서도 못 보내지만 자국에서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타격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이렇게 디폴트가 된다는 둥 이런 이제 루머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예, 그때는 단순하게 아, 코로나는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어찌 보면 그냥 가설인데, 이게 이제 나라가 휘청거리거나 아니면 어디 항공사가 망하거나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타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올랐지만 리먼 브라더스가 터졌을 때는 떨어졌거든요. 달라요. 서브프라임이 터진 2007년도 8월 달에 월봉은 상승했어요. 아래꼬리 싹 감아서. 근데 정작 리먼 브라더스가 터졌을 때는 그냥 아래꼬리 없어요. 그냥 갖다 내려 꽂았지. 몸통이 엄청 커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셧다운이 유럽 전역에 좀 번지고 11월 3일 이후가 가장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 미국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10만 명씩 나오는데, 예, 그 대응에 따라 이게 강도가 커질지 말지. 만약에 미국도 셧다운을 한다 그러면 3월처럼 되지 않겠어요? 전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예, 만약에 미국이 셧다운을 한다. 그러면 올해 3월과 같은 상황이 동일하게 재현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 12,800원 간다는 거죠. 만약에 미국도 셧다운을 한다면.
고평가된 거 사실이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보기엔 없어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한 300 정도에서 그냥 멈췄어야 되는데 뭐 320을 넘어갔잖아요. 저는 그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경제 성장률이 내리꽂는데 어떻게 증시는 더 좋아요. 그렇게 할 거면 경제를 폭망시켜야죠. 더블 딥이 없다라고 누가 그걸 보장할까요? 세상에 믿을 놈이 있을까요? 저도 제 자신을 못 믿는데, 그죠?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특히 이번 정부를 어떻게 믿어요? 예? 독감 백신으로만 죽은 사람이 70몇 명이 넘는다잖아요.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조사는 해봐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독감 백신에 어쨌든 맞고 죽었어요. 죽었으면 잠시 중단해놓고 원인 조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결론 내고 너 맞아. 그는 현대차가 그죠? 전기차 불났잖아요. 그냥 타 하는 거랑 똑같을 거예요. 우리는 원인 모르겠는데 그냥 타. 그거는 진짜 뭐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백신이 나와도 똑같을 거라고 봐요. 더 하면 더 하지. 지금 독감 백신은 이거 70년 된 거라니까요. 이 백신을 검증하는데 걸린 시간이 70년 정도 된대요. 근데 70년 동안 검증한 백신도 맞으면 죽어요. 근데 1년도 안 된 백신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고 죽으면 뭐라고 발표하겠어요? 연관성 없다고 발표하겠죠. 굉장히 신중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신뢰를 잃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정부가 어떤 발표를 해도 예, 개인의 입장에서 믿기 어려워요. 저도 비슷합니다. 예, 가베님이랑 굉장히 제가 비슷한 상태라 예, 실망이 크죠. 네, 이럴라고 찍었나 이런 자괴감이 드는 상황이라 음, 살다 살다 이제 정말 별꼴을 다 보는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번 달 저가, 아니 지난달 저가가 이번 달에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매수는 멈춰 보세요. 예, 왜냐면 월봉으로는 매수가 불가능한 구조가 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 290 밑으로는 빠져야 돼요. 지수로 290. 근데 삼성전자는 상속세가 걸려 있으니까 악재 뜨면 박수예요. 왜? 자기네들이 인위적으로 내리지 않아도 삼성전자가 내려가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다가 막 종가되면 몇 천억씩 팔아가지고 못 올라오게 막으면 된단 말이에요. 티 안 나게. 그 금요일처럼. 금요일 날 종가에 던진 거 보셨죠?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가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5만 4천 원, 그 다음에 5만 1천 원까지 빠지면, 예, 이게, 지금 유럽의 악재가, 예, 삼성의 상속세 이슈에는 최고의 호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예,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 지금 몇 개월째 동일한 생각을 그냥 갖고 살고 있습니다. 예, 좀 힘들어요. 할 얘기가 3개월 내내 똑같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채팅방에서도 할 얘기가 없어요. 저 사람 뭐 오늘 할 얘기 어제 한 얘기랑 똑같고 이제 할 얘기 없어요. 정말. 왜냐면 이제 매수는 도저히 하기 싫은데 안 떨어져. 그러면 정말 할 얘기 없죠. 그래서 앞으로 몇 달 동안도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계속 들고 가고요. 제가
고포스를 파는 순간이 오면 저 팔고 싶다고 얘기를 할게요. 예, 그때 이제 팔고 싶으신 분 같이 파시고, 아, 나는 너보단 싸게 안 팔아 그러면 예, 더 들고 계시다가 더 좋은 결과를 내시면 좋겠고요. 일단 안 팝니다. 예, 반등이 와도 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그냥 지켜보겠다. 예, 오르든 내리든 지켜보고요. 만약에 올라가면 월봉이 윗골이 단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월봉 윗골이 단다고 생각하고 일주일 지켜본 다음에 11월 둘째 주에 한번 매도 전략을 고민해 보고요. 내려가면 그냥 박수치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가장 크게 배운 게 예상 매매 말고 손절을 칼같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가 실패했을 때 필요한 전략 세 가지가 손절, 그 다음에 홀딩, 그 다음에 추매 세 가지란 말이에요. 선택을 하세요. 예, 예상 매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손절을 할 건지 홀딩을 할 건지 추매를 할 건지를 이미 결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저는 손절을 안 했잖아요. 예, 손절을 안 하고 애초부터 추매를 할 생각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홀딩 했단 말이에요. 홀딩하고 추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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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건 애초부터 저한테 전략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근데 그런 전략을 미리 갖고 가지 않으면 무의미하게 홀딩하게 되고 무의미하게 손절하게 돼요. 그래서 예상 매매가 나쁜 게 아니라 실패했을 때 전략을 명확하게 가지고 가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손절하겠다. 그러면 딱 손절가에 딱 붙여서 매수하시면 돼요. 그러면 손절폭도 적어요. 근데 내가 손절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셔야죠. 뭐 분할 매수 전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번의 거래, 두 번의 거래를 통해서 손실이 났다고 해서 그 해당 손실에 대한 방어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만 고려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 개의 케이스를 같이 살펴보신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이 종목 하다가 저 종목으로 바꿨을 때 또다시 제가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노력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10시 13분이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폭락이 와서 수익으로 전환하면 한번 웃겠습니다. 예, 그럼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